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샌드위치 데이에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는데 많이 안 오시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에 단어가 2개 들어가 있는데 중앙아시아하고 고려인인데 중앙아시아에 혹시 요즘 여행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다녀와 오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 키르기즈스탄의 이시쿨이라는 호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태백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호수가 지름만 서울에서 춘천, 그러니까 100km 인 호수가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서 있는 호수인데 그 호수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이나 모스크바나 이쪽으로 여행 가시던 분들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못 가니까 방향을 중앙아시아로 지금 좀 틀고 있는데 퀴즈, 혹시 이 나라 이름 아십니까? 저희가 중앙아시아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생소한 이유는 냉전 시기에 이 시기는 소연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동네는 뭐 철의 장막해서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전문가들도 심지어 러시아사를 전공하는 분들도 중앙아시아는 좀 낯설어 하시기도 합니다. 네, 여기가 많이 들어보신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이게 다 국기로 저희 연구소의 조교가 만든 인포인데, 국기를 보시면 카자흐스탄은 뭔가 태양신, 그 다음에 여기 불새입니다. 그 나라 말로 있지만 상상의 새. 그래서 우리가 막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대화가 뚝 끊어지고 조용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때 이 새가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 이런 데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불새, 여기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요거는 이제 영토 사이즈별로 그림을 그린 거니까 가장 영토가 큰, 그리고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가 1700만 정도였다면 여기가 이제 30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리고 여기 요 마크 혹시 이 국기에 여기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시쿨이 있는 나라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인데 요 마크는 현지어로 샤늘락이라고 하는데 게르 꼭대기를 잡아주는, 네, 그래서 이제 유목민족의 상징을 국기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중앙아시아의 북한과 같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모두 중앙아시아를 순방을 했는데 어느 나라를 제일 먼저 가냐면 여기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일 먼저 갑니다. 두 번 다. 뭐 짐작이 되죠. 왜냐하면 석유가스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석유가스가 있는 나라가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이어서 여길 1번으로 가고 여길 2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고 다른 광물 자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번으로 가고 이 두 나라는 안 갑니다. 가난하고 자원도 없고 뭐 친구가 돼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나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키르기즈스탄이고 여기 가장 잘 안 가는 곳이 타지키스탄입니다. 이제 저희가 중앙아시아 그러면 스탄 나라 뭐 아프가니스탄까지 스탄 그러는데, 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땅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게
여기 4개의 나라는 투르크 계열입니다. 그래서 민족도 투르크고 언어도 투르크계. 여기 타지키스탄만 페르시아계, 이란계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지도였고요. 그러면 보시는 대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를 묘사할 때 동남아시아 전공자들은 해양부 동남아시아와 대륙부 동남아시아 이렇게 2개로 나누더라고요. 근데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유목문명 베이스의 2나라와 오아시스 정주문명 3나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땅이 많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은 이제 유목 베이스의 문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나라는 정주문명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퀴즈인데요. 카자흐스탄은 월드컵 예선전을 아시아에서 치를까요? 안 치를까요? 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 치르면 당연히 질문을 안 하겠죠. 네. 유럽에 가서 합니다. 예선전을.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월드컵 예선전을 볼 때 뭐 우즈베키스탄이랑도 가끔 붙기도 하고 하는데 카자흐스탄은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연방 시절에 중앙정부가 여기 범투르크주의를 좀 어떻게 갈라놓으려고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에 항상 소연방 시기에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그때는 이제 그 미들에이시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센트럴 에이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전통들로 카자흐스탄은 유럽에 가서 유럽 리그에서 예선전을 치르고요.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데도 90년대 중반에 잽싸게 국제사회로부터 영세 중립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영세 중립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낯서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프롤로그인데도 중앙아시아가 우리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도에서 말씀드렸었고,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그러니까 한인들이 약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혹시 고려인을 만나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네. 제가 안 물어볼 건데 2분이 계십니다. 주변에서 혹시 조선족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거의 다 손을 드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려인은 중앙아시아도 익숙지 않은데 고려인도 익숙지 않은 주제이고, 예, 오늘은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카자흐스탄에 이제 이것도 그냥 들어가는 도입 부분에서 조선인들이 세운 사범학교가 있었고, 극장이 있었고, 신문이 있었습니다. 고려일보는 작년이 100주년 기념이기도 했습니다. 신문이 100년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문사가 본부가 카자흐스탄에 있고요. 처음 유인, 무인 다 우주선을 소련에서 제일 먼저 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발사대가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발사를 지금 노력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엔 다 카자흐스탄 가서 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공위성도. 그리고 세미팔라친스크라는 지역이 소련이 그 러시아 연방 땅이 무척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5개가 독립하고 러시아 연방, 과거에 소연방 중에 러시아 연방만 남았는데 러시아 연방만 한반도의 78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러시아 영토가.
그런데도 핵실험을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49년부터 여기서 핵실험을 계속했고, 이제 독립선언을 91년 9월에 했습니다. 보통 이제 중앙아시아 독립을 91년 12월에 소련을 해체하기로 결정한 때부터 독립하는 거다라고 보지만, 이제 자기들은 몇 달 조금 앞서서 하는데, 그 무렵에 이 핵실험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제안으로 2009년에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을 이 폐쇄한 날, 여기 세미팔라친스크를 폐쇄한 날을 이 핵실험 반대의 날로 정할 정도로, 그리고 미국은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등에 91년부터 4년간 16억 달러를 지원해서 핵탄두를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9년도에 진보도 사건이라고 중국과 소련이 무력으로 충돌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력 충돌을 하고, 그리고 중소 분쟁의 피크를 이루었는데, 이때 이제 그 국경지대에 핵무기들을 배치를 했거든요. 두 나라가. 뭐 우리가 그 냉전 시기에 두 나라 되게 친했을 것 같지만 별로 안 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 핵무기들을 많이 배치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폐기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런 자원부국이고 주요한 교류 대상 국가로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은, 타지키스탄은 가장 가난한 나라여서 우리가 중점 ODA, 개발협력, 우리가 도와주는 개발협력 국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올해 7월에 제가 타슈켄트에서 찍은 사진인데, 2대 대통령이 되면서 굉장히 개방정책을 펴고 있고, 거기에 지명으로 서울문, MOON 해서 이제 서울문 해서 서울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야경으로. 예.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친숙한.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90년대 초반에 대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지역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택시나 자동차들이 우즈대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우즈대우 차가 지금도 생산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는 국립박물관에 들어가면 김우중 사진이 걸려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독립하자마자 가장 먼저 진출했던 게 대우였던 거고, 그런 이제 유산에서 친숙함이 남아있는 지역들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어디를 중앙아시아로 보냐, 이제 제가 중앙아시아 첫 페이지에서 본 거는 아주 협소한 의미입니다. 협의의 의미이고, 광의로는 중앙유라시아 지역, 이렇게 주로 투르크들이, 돌궐족들이 다녔던 이 중앙유라시아 지역을 중앙아시아로 보기도 하고, 고전적으로는 두 개의 강 사이,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 강 사이에 있던 투르크인들이 사는 땅, 그래서 투르키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투르키스탄은 지금 현재 중국의 신장 위구르, 그리고 서투르키스탄은 카자흐스탄의 남부 지역만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 이렇게 고전적인 의미이고, 이렇게 협의의 의미의 5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 경계가 설정이 된 거는 24년부터 36년까지 소연방 중앙정부에 의해서 금이 그어졌습니다. 행정구역들이. 그것이 오늘날의 국경으로 남게 됐고요. 근데 하나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은 완전히 겹치진 않지만 이 세 나라의 국경이 겹치는 이 지역을 보시면 국경이 이렇게 그어지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가 페르가나 지역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고 하는 곳인데,
저항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성이 강하면 제국은 디바이드 앤 룰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국경선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끔씩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여기에 그 키르기즈스탄의 소흐라는 지역이 있는데 한 6천 명 정도가 사는 지역인데 키르기즈스탄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요 페르가나 요 복잡한 요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러니까 360도를 다 키르기즈스탄 영토 안에 있는데 엔클레이브라고 부르는데 이 국적은 우즈벡 사람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에스닉 그룹과 말과 학교에서 쓰는 언어와 신문의 언어는 타지키스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키르기즈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국적은 우즈벡이고, 그러니까 모든 법과 제도는 우즈벡의 지배를 받지만 안에 에스닉 그룹은 타지크들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게 다 섞여 살던 지역들에 이제 러시아 제국이 들어가면서 그 뒤를 이어서 소련이 들어가면서 복잡해진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중앙아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 노란색으로 친 지역을 그냥 중앙아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투르크인들이 많이 사는 땅이고 이렇게 그래서 합쳐서 보자면 고전적 의미에서 중앙아시아는 요 지역들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던 요 지역이고 소련은 여기다 카자흐스탄을 덧붙여 가지고 중앙아시아 지금의 5개국을 만들었고 유네스코에서는 중앙아시아를 이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중앙아시아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장 위구르를 포함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5개국의 신장 위구르 이게 중앙아시아다. 자, 여기까지 하면 아이고 복잡해라 하죠. 네, 그게 답입니다. 아이고 복잡하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앙아시아가 어디다라는 합의나 이런 것들이 뭐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나 가장 협소한 의미로 오늘 저희가 다루는 거는 이제 5개국을 다룰 거고 쭉 역사적인 배경들입니다. 근데 요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는 지역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 이름을 붙인 도시들을 세웠고 지금 제일 유명한 게 남아있는 게 이집트에 있잖아요. 가장 동쪽에 세운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의 타지키스탄의 제2도시로 있습니다. 후잔드라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알렉산더의 정복지이기도 했던 그리고 돌궐족들, 투르크들은 동에서 서로 이제 터키까지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갔고 이슬람 아랍 세력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문명의 십자로 인도 문명까지 해서 위에 바이킹들부터 해서 굉장히 계속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었고 제정 러시아가 들어가기 전에 영국이 먼저 여기다가 동인도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레이트 게임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국들이 서로 갖고 싶어하는 그리고 지금 오늘날은 이 시진핑의 1대1로까지 지나가는 지역이어서 21세기 현재는 뉴 그레이트 게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는 보시고 외우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이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소에 조교가 있었는데 부하라 출신의 조교가 있었습니다. 내 조카가 있는데 6살, 7살까지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한 단어도. 7살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중언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삼중언어 모국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고려인들보다 한국어를 훨씬 빨리 배웁니다. 이 많은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언어학습 DNA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은 정말 빠르게 한국어를 습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지역이다라는 거고, 지정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답니다. 맥켄더라는 분인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피보트, 그리고 하트랜드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차지하는 자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인데, 국제정치 질서를 본다면 만약에 해양 세력들이 이 지역을 차지한다면 그들이 패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대륙 세력들이 여기를 차지하게 된다면 대륙 세력들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지역을 신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고 1873년에는 이 분홍색 선을 따라서 영국과 제정 러시아가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어서 니네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지 마. 위에는 니네가 먹어.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한테 위를 먹으라고 하고, 러시아는 남쪽을 영국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이렇게 조약을 맺을 정도로 제국들이 한반도처럼 제국들이 탐내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거고요. 지금은 터키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이스탄불에 있는 블루 모스크랑 똑같은 사이즈와 똑같은 모양으로 인구 600만인데 작은 나라에 같은 사이즈로 블루 모스크를 지어주면서 이 커팅식 할 때 우리는 하나의 민족 두 개의 나라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르크가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대학을 세우기도 하고, 예, 시진핑 실크로드 구상이, 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어렴풋이 아시다시피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소비에트 70년 동안 종교는 아편이다 해서 종교 정책을 억압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요게 21년에도 외교부 자료에 15년 자료가 있어서, 예. 근데 88%가 이슬람이다. 뭐 카자흐스탄 73%고 타직은 98%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카자흐스탄에는 우즈베키스탄에는 12%가 다른 다수민족인데 소수민족이 12%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카자흐스탄은 요걸 제외하고는 다른 민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슬람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이슬람 정체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국인인 걸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한국인이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인 거잖아요.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내가 태어나면 그냥 무슬림인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무슬림인. 거기서 굉장히 애를 써서 개종하지 않는 한은 무슬림이 아니지 않는 거죠. 이런 무슬림 정체성을 소련 내내도 간직하고 있었고, 여기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있는 랜드마크입니다. 여기 사람이 요만하죠. 이 건물에 쓰면. 그리고 요 세 개의 건물이 다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이게 평면에 있어서 좀 크기가 달라 보이는데, 이 사마르칸트 랜드마크인 굉장한 그 모스크와 그리고 무슬림 교육을, 종교 교육을 하던 종교 교육기관, 1417년부터 1660년까지 건축된, 네, 이런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슬람의 상징이고, 이것도 우즈벡의 일대 대통령이 이제 새로 건립한, 네.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의 특징은 서아시아와 달리 굉장히 샤머니즘, 기복신앙적인 게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묘에서, 영묘라는 거는 굉장히 성스러운 사람의 묘잖아요. 여기가 묘인 건데 그 영묘 안에 서 기도회를 하길래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천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는데 이 천을 가져다가 덮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서아시아 이슬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영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도 성지인데 이 물을 바르거나 하면 또 병자가 낫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흐마드 야삽이라는 데인데 여기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가서 진짜 멀리서 왔는데 사진을 좀 찍으면 안 되겠냐 했더니 내가 저문으로 들어갈 테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동안 살짝 찍으라고. 그래서 이제 살짝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고여 있고 이게 성수여서 성수를 바르거나 먹으면 병이 낫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지만 이슬람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리고 이제 티무르라고, 티무르 제국을 세운 티무르 황제가 있는데 티무르 황제가 정복 전쟁을 갔다가 다니엘 아시죠? 성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유대교의 성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에서 개신교, 천주교 다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슬람의 성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시신의 한 조각을 얻어온 거예요. 어디선가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묘에 넣었더니 이 묘가 해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관이.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관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보다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컷으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잘린 건데, 그래서 소비에트 때는 요거는 확인 안 된 겁니다. 이제 듣기만 한 건데 소비에트 때는 다니엘의 이 관이 자라지 못하는 법 이런 것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의 관이 자라나는 이런 특색의 이슬람이고요. 여기 이제 그 다니엘의 시신을 얻어왔던 티무르 황제가 티무르 제국을 세웠지만 자기가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이 아니어서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아내에게 바친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카자흐스탄의 일대 대통령 나자르바예프가, 이제 중앙아시아는 보시다시피 거의가 독재입니다. 이 타지키스탄은 지금 현재 아들에게 승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카자흐스탄이 29년, 우즈베키스탄 26년. 이 우즈베키스탄은 종신 이제 돌아가셔서 두 번째 대통령이 된 거고, 이 나자르바예프와 까리모프는 소련 시절에 소련 모스크바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서기장들이었습니다. 임명한 서기장들이 이제 체제가 전환되면서 초대 대통령이 된 거죠. 초대 대통령이 돼서 죽을 때까지 통치를 했고, 독립국가에서. 그 다음에 나자르바예프는 2019년에 이제 물러났고, 물러나는 과정에서 약간의 트러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는 키르기즈스탄밖에 없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체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석유 가스가 있는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은 소연방이 와해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잘 살게 됐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고, 보시면 이제 20년 기준으로, 그리고 92년에 일제히 우리가 이 나라들과 수교를 맺었고, 하나
보여드리면 2011년에 키르기즈스탄에서 흥행 1위를 한 영화입니다. 흥행 1위를 했는데 이 제목이 여기가 어떻게 시집 갈 수 있을까거든요. 구준표한테. 꽃보다 남자가 워낙 흥행에 성공해서 그래서 이제 구준표한테 시집 가려고 노력하는 여주인공의 이거를 담은 영화가 흥행 1위 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그 페르가나 지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이라는 도시를 갔었는데 여중생들이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제가 무슨 연예인처럼 보기만 하면 아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거를. 그래서 대여섯 명이 요만한 중학생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싸서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궁금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Do you know 이민호?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답으로 Do you like 이민호?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No! I love 이민호. Like 아니라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한류, 뭐 도깨비 같은 거는 여기서 상영하고 있을 때 거기서 동시에 끝나기도 전에 동시에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혹시 아프랍시아 벽화라고 잘 못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게 PPT가 아닌 모양입니다. 애석하게. 그럼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이 주소를 유튜브에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만든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 만든 거고, 어떤 내용이냐면 고구려 사신이 사마르칸트에 그 소그드 왕국의 바흐무트 왕의 생일잔치에 파견돼 간 고구려 사신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고구려 시대의 사신 벽화도를 연구한 연구서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65년에 여기를 발굴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조우관을 쓴 요렇게 생긴 칼을 요렇게 차는 거는 고구려인들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고구려 사신이 2명이 있고, 여기 각 나라의 사신들이 모여있고 왕은 이쯤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쯤에 앉아 있고, 여기 고구려 사신도입니다. 근데 이걸 발굴을 했는데, 요렇게, 고구려 사신도이고, 발굴하고 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이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긴 하지만 이제 한국과 중앙아시아와의 고대부터의 교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2019년 4월 20일에 그 전에 17년에 우즈벡 2대 대통령이 오면서 그림을 선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양국 관계에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되는 거죠. 방한했을 때도 여기를 방문을 하는 거. MOU를 체결하는데 이 그림 앞에서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오늘날 현재에도 한국과의 관계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앙아시아 관을 들어갈 때 아까도 봤던 건데 좀 뭔가 하셨을 텐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에서도.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유민들이 중앙아시아로 많이 갔고, 그리고 탈라스 전투, 고선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탈라스, 카자흐스탄의 탈라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전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지금의 첨단 산업, 그럼 AI일 텐데,
당시에 가장 첨단 기술 산업이 종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종이를 4세기, 6세기경에 종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3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 종이가 이 전투에서 지면서 종이 기술자들이 포로로 아랍 세계로 가고 잡혀가고 그러면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아랍 세계에 전파가 되고 이게 그 스페인을 통해서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이 종이가 확산되는 루트가 유럽의 르네상스의 루트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 그리고 몽골 제국 때 우리도 몽골의 부마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왕자들을 보내서 거기서 공주들하고 결혼하게 되고 모스크바 공국도 그 왕자들을 보냈습니다. 세자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거기는 우리만큼 문명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말을 관리하는 거였는데 말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이 제국 내에서 서로 조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우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고려. 그래서 한반도에서 건너갔을 때 저 사람들은 고려인들이야. 고려 시대에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명칭이 유래가 됐고요. 그리고 세종대왕과 생몰 연도가 1년 차이 나는 그 티무르 제국의 그래서 티무르의 손자입니다. 아까 다니엘 묘 뭐 가져오고 정복전쟁하고 대제국을 이루었었거든요. 티무르가 이 중앙아시아를 베이스로 해서 그래서 이 사마르칸트에 그 해시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밀기기로 책정한 것과 오차가 1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018개의 별의 궤적을 만들었는데 제자가 들고 유럽으로 튀는 바람에 유럽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 첫 번째 건물을 만들기도 한 올르그백인데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10,000원짜리 혼천의가 있는데 요게 혼천의입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는. 근데 요게 그 올르그백이 만들었던 혼천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박물관에도 갔었던 거죠. 여기 보면 사마르칸트의 기술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전파돼서 조선의 왕 이도가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문 기술들도 갑자기 세종 때 뚝이 아니라 교류들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교류들이 있어서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들이 있었고 그런데 제정러시아가 이 지역에 이제 진출해서 1868년에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점령하고 이때 종군 화가, 지금으로 치면 종군 사진 기자겠죠. 종군 화가로 따라갔던 베르샤긴이라는 러시아 화가가 이 점령 장면들을 그림으로 다 그려서 남겨놓았습니다. 여기 주소 찍어놨는데 혹시 클릭해 보시면 다른 사진들도, 다른 그림들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가 여기를 점령했고 이때 지식인들은 스펙트럼이 나눠지는 거죠. 끝까지 저항하는. 그리고 완전히 소비에트와 결을 같이 하는 다음에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자가 되는 이런 스펙트럼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스탈린 대숙청 때 숙청당했습니다. 엘리트들이. 이렇게 이 24년에서 36년에 경계가 확정되게 됐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교류가 있었는데 조선시대까지 저희가 지금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르게 되는 거는 냉전 시기에 인식의 단절. 우리가 이제 그 냉전 시기라는 거는 인식도 섬이 돼버린 거죠. 이 대륙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인식 속에서. 그래서 네. 그런데 그 단절의 시간들에 이 다리를 놨던 사람들이 고려인들이라는 거고요. 예. 요거는 사실은 요 사진은
남북한 전력 사용 비교 사진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력 사용, 뭔가 경제력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맞는 사진이어서 가져온 거고요. 그러면 고려인들은 왜 중앙아시아에 살고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인들이 살게 됐을까? 혹시 아시는 분? 네. 강제 이주. 네, 스탈린의 강제 이주. 네, 이제 많이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인데 보시면 고려인의 이주사는 원래는 이제 제가 한 4개 정도로만 나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고려인의 20%가 한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고려인에. 그러니까 5번째 물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홍수가 나서 두만강을 건너는 거죠. 겨울철에 두만강은 폭이 좁은 데는 막 3m면 건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만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1905년부터는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37년에 민족 전체가 강제 이주됐고, 그래서 유형민족으로 권리가 없이 살다가 56년에 이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유형민족, 이게 법으로 스탈린이 53년에 죽은 다음에 56년에 후르쇼프가 열어주면서 이제 소비에트의 국민이 되는 거죠.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러다가 독립국가가 되면서 예전에는 소련의 한인이었는데 소련의 고려인, 한인, 코리안이었는데 러시안 코리안, 소비에트 유니언의 코리안이었는데 이제는 우즈베키스탄의 코리안이 되고, 이 단어가 그냥 같습니다. 우리는 고려인,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이렇게 다 부르지만 그냥 까레예츠 해서 다 코리안입니다. 코리안. 그러니까 현지 러시아어로는 다 코리안인데 이렇게 국민국가의 국민이 되었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는 계기가 98년 12월에 재외동포법이 생겼습니다. IMF를 DJ 정부 때 이 IMF를 어떻게 타게 해볼까? 재외동포들이 와서 좀 투자하게 하자. 그러니 재외동포 비자라는 거를 만들자. 그래서 재외동포 비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규정이 뭐였냐면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해외로 나간 사람,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후예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족도 포함이 안 되고 고려인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동포들인데. 그래서 조선족 3인이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위원회에.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2004년부터 단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나간 사람도 포함한다. 그렇게 포함하면서 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98년에 12월에 그 재외동포 비자가 생겼지만 조선족 고려인은 포함이 안 돼서 2004년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F4 비자를 주는데 3D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3D 업종에 일할 수 없고 대졸자들만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2007년에 보충법으로 H2 비자라고 해서 방문 취업 비자인데 동포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2 비자는 3D가 가능한 이런 걸로, 그러면서 이제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동포를 3세대까지만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손자, 손녀까지만. 근데 고려인들은 이주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미 3세대인데 한국에 와서 아이를 데려와서 일을 했는데, 그럼 그 아이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동포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추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법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해서 2019년부터 아이들도 4세대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법제적인 것들이 해결되면서 2019년부터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한
11만 명 정도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조선족의 사례를 보면 30%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터전을 잡고 사는데 여기가 좋다고 다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조선족은 올 사람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조선족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한국 사회에 발생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고려인들도 현재 20%가 들어와 있고, 그 추세라면 한 10% 정도 더 들어오면 끝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고려인 연구를 제가 이제 2001년부터 사실은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했는데, 모스크바에서 공부할 때 지도 교수님이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설문지 조사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심부름 하다가 이제 저는 원래 고려인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심부름을 하다 보니 지금 2001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문가가 돼버렸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거의 타의에 의해서. 모스크바에서 이제 설문 인터뷰들을 했는데, 고려인 3, 4세대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갖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었고요.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고등학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너는 결혼할 때 앞으로 민족이 중요하냐. 이때 2007년까지 제가 모스크바에서 하고 저희 팀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10개 도시에서 1000명 정도를 설문조사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평균 88%가 고려인은 고려인끼리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조금 떨어져서 85% 정도. 그러니까 민족 정체성을 엄청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등학생인 친구한테 넌 결혼할 때 민족이 중요하냐 하더니 아니라고. 나는 일본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고 사랑하면 무조건 다 할 거라고. 이제 1시간쯤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너 뭐 먹었니? 어제 뭐 먹었니? 그럼 뭐 밥하고 된장국 먹은 거죠. 그리고 끝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된장국 끓일 줄 아는 여자랑 같이 살고 싶다고. 네, 그러니까 뭔가 머리랑 뭐가 따로 노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랄 지역에는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사람들, 그 사회에서 롤모델이 되신 분들, 강제 이주를 경험했는데 롤모델이 되신 분들은 자기가 완전히 체제에 순응해서 성공했는데 체제가 와해돼 버렸을 때 어떤 멘탈 붕괴가 올까? 결론은 별로 안 오시더라고요. 언제나 변하는 시스템 속에 잘 적응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굉장히 멘탈의 붕괴가 왔을 것이다 라는 책상에서 가설을 하고 가서 한 분당 10시간씩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결론은 이제 처음 가설을 수정했어야 되는 그런 거였고, 연해주에 이제 연해주에서도 인터뷰를 시행했었고, 오늘 얘기할 거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의 생활문화에 대해서 이제 3개국에서 한 9개 도시에서 50명 정도를 인터뷰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를 2번을 갔었습니다. 2011년과 2018년. 우크라이나는 전쟁 직전이었는데 굉장히 궁금했던 게, 이제 중앙아시아가 아니어서 앞으로 나올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거주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무력 충돌은 사실 크림 이후에 2014년부터, 그리고 2017년에는 지금 동부 지역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굉장히 폭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갈등 속에서 소수민족인 고려인들은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을까 했더니, 결론은 이제 성공하신 분들, 그 주류사회에 진입한 분들은 주류사회의 사람들과 같이 유럽으로 떠나고 있더라고요. 남부에 농사 짓던 분들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미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틀 전에 푸틴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하고 그 연설문을 러시아 대사관에서 러시아 전공자들한테 메일로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정당성을 니네가 이해해라, 이런 돈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메일로 다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라 경영을 너무 못해서 이미 2019년까지 4천만 명 중에 600만 명이 해외로 나갔다, 이주노동자로. 이런 기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600만 명이 나갔고 그 흐름들 속에서 나가고 있고, 그런데 나가지 않은 분들은 나는 우크라이나에 사는데 형은 러시아에 사는 거예요. 이제 전화도 안 한다는 거죠. 사이가 나빠져서.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그렇게 관계들이 끊어지고 있었고, 예, 중앙아시아는 오늘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연해주부터 우크라이나까지 고려인들이 사는 데들을 다 인터뷰하고 났더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4번, 인천에 집거지들이 있습니다. 밀집 거주 지역들이. 그래서 안산이 제일 크고요. 한 2만 명 뭐 이 정도. 그래서 안산, 인천, 김해, 아산도 갔었습니다. 아산이 지금 인천보다 더 많을 정도로. 그리고 광주 고려인 공동체가 굉장히 특이해서 여기는 이제 제가 21년 여름부터 16번을 갔었는데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려인들이 폴란드에 피신해 와 있을 때 이 마을에서 고려인들과 한국인들이 모금을 해서 900명에게 항공료를 보내서 데려왔습니다. 전쟁 기간에. 정부에도 요청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집권하고는 정부가 특별 전세기를 띄웠거든요. 그래서 특별 기여자들을 데려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고기가 경계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때는 지난 정권이었고 발발한 이유는 그러니까 2월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정권 교체가 4월인가 5월에 됐으니까 두 정권에 다 걸쳐져 있었는데 어느 정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일본은 전세기를 띄워서 동포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일본도 일본의 속셈이 있겠지만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계속 모금을 해가지고 900명을 데려왔고 제가 거기에 한번 갔는데 어떤 모녀분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분 신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의학에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해부학 뭐 이런 거 굉장히 뛰어난 유럽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중세시기 의학자인데 지금 국민국가 출신으로 치자면 우즈베키스탄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알베룬이라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코페르니쿠스보다 500년 앞서서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뭐 옛날로 치자면 아랍 문명권, 페르시아 문명 섞여 있는 국민국가로 치자면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도 지동설을 얘기하면서 뭐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제 쌓여 있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혼천의를 이쪽 박물관에서 조선의 왕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배워서 발전시켰다라는 게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으셔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는 올해가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864년이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근대 시기에 이주사의 첫 이주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게 계기가 된 조약과 지도를 얘기하다 보니 지적을 받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사과를 드리고 C 오브 재팬이 네. 이 C 오브 재팬인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몇몇 지도에 씨 오브 재팬이 그냥 있어서 예. 여기 씨 오브 재팬이 여기 있군요. 어쩐지 요거는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여기를 수정해서 지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인들이 1864년에 처음 건너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계기는 아이훈 조약이라는 것과 베이징 조약이 있는데 이 조약은 무슨 조약이냐면 영국이 중국한테 아편을 팔아서 아편 전쟁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아편 전쟁으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재해 줄게. 그래서 전쟁을 끝내는 중재를 하는 대가로 58년에 받은 땅이 이 땅입니다. 아이훈 조약으로 청나라한테 전쟁 중재 대가. 네, 그리고 2년 뒤에 베이징 조약으로 완전히 아편 전쟁이 종식되게 되는데 그 대가로 받은 땅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네,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이 땅들을 받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이 지역으로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선인들이 이웃나라, 여기가 두만강이죠. 이웃나라 이주민들이 오려면, 제정러시아에 오려면 60년 이후로 와야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예, 공식적인 이주가 그렇게 되지만 1850년대에 여행자들의 목격담이 있는 거죠. 한인들이 이미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별로 정말 변방 중에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방에 와서 살고 있고, 뭐, 수수, 보리, 메밀, 옥수수 파종하고 있고, 이런 고려인들을 봤지만, 이거를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미리 살고 있었던 거를. 첫 문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문서 기록이 이제 1863년 11월 30일에 보고를 한 거예요. 이제 중위가. 그래서 그 첫 정착지가 지신허이고 이 지신허 마을에는 그 발해를 꿈꾸며 하면서 서태지가 기념 비석도 가서 세웠습니다. 여기가 옛날 발해 땅이니까. 그래서 이 한인들, 조선인 이주민들이 찾아와서 정착하기를 요구한다라는 보고서를 올린 거죠. 그리고 이게 조선 쪽에도 기록이 있는 거예요. 같은 기록이. 그러니까 폐허가 되는 기록이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넜다라는 게 63년에 있는데 공식은 64년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봉준이라는 사람이 해조신문, 해외 한인 최초의 한인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조신문 창간사에서 1863년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개해년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갑자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년은 63년이 아니고 64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혼동이 있어서 개해년이라고 했으면 그냥 63년이 공식이게 되는데 갑자년을 기준으로 이 지역의 연해주에 살던 조선인들이 우리의 이주 연도가 갑자년이다 라고 갑자년을 채택하면서 공식 연도가 64년이 됐거든요. 지금도 연구자들이 싸워요. 63년으로 해야지 64년으로 해야지. 근데 저의 의견은 둘 다 의미 없다. 그 전부터 살았다. 러시아가 60년에 온 거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64년을 했으니 64년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거고, 이렇게 들어와서 거주를 하면서 이제 1905년까지는 경제적인 이주이고,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1897년에 공식 인구 조사를 할 때 25,000명으로 이제 된 거죠, 조선인들이. 그리고 1905년 이후로는 정치적인
그러면서 23년부터 선봉이라는 그 한인 신문을 발간하거든요. 이 신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때 이미 한반도는 일제시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문을 조선인들이 발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주 자유롭게, 검열에 자유롭게. 근데 연해주에서 선봉을 발간하고, 그리고 이 25년에는 약 25만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근데 요 34년은 요거를 완전히 전공하신 배은경이라는 선생님이 보신 건데, 초등학교가 252개였어요. 이 지역에. 저는 아마 단위 면적당 그 본토인 한반도하고 비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4년을 기준으로 학생 수가 19,000명이고 교사가 646명이고 초등학교 교육을 98% 수준으로 받은 거죠. 이미 34년에. 그리고 중등학교의 교원들, 학생들, 사범학교가 있었고 이렇게 굉장히 발전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보시면 당시에 살던 사진입니다. 이제 사진을 여기 중앙대 접경연구단에서 구매를 해서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해제를 달아달라 그래서 이제 있는 거를 이제 해제를 달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은 홈페이지에 가면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는 거여서 저작권에 자유롭게. 네. 그래서 1903년 3월 2일에 블라디보스톡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한반도인지 남의 나라 땅인지 거의 구별도 안 되는 거죠. 1904년에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13년에 블라디보스톡 한인촌의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20년대, 30년대 강제이주 직전에 그 사진 아카이브에 그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데 가서 봤는데 거기도 뭐 할아버지들은 다 갓 쓰고 곤방대 담배, 아이들은 포대기에 동생 업고 있고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뭉쳐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강제이주를 당한 열차역입니다. 열차역이고 37년에 결의서에 의해서.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민족 전체가 강제이주 당한 거는 13개 민족이었고 약 200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했습니다. 오로지 한인이기 때문에만은 아니고 국경 강화의 목적이 있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국경 강화고 38년에 이제 그 장고봉 전투로 소련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유럽은 39년의 전쟁이지만 37년 이 무렵에 이미 이쪽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거죠. 이때 그 국경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공식적인 거는 아시다시피 일본의 간첩. 일본하고 섞여 있으면 니네가 스파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 문건인데 이주할 때 가축, 뭐 소유 다 가지고 가라. 남겨놓은 건 가치를 다 보상해라. 언제나 그렇듯이 법은 괜찮죠. 네. 근데 이 보상받았다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본 거죠. 보상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제이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그 모스크바에서 2007년 설문했을 때 청소년들한테 집에서 강제이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 21%, 26%는 조금 들어봤고 47%는 들어봤는데 46%는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집안에서 얘기도 안 할 정도로.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연해주에서 살던 시기에 사진이나 물건들은 다 태워버렸고 이렇게 왔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뭐 고르바초프 이렇게 사망했잖아요. 옐친, 고르바초프 뭐 이렇게 사망하면 그 묻히는 매장지, 국립묘지 같은 데인 거죠. 국립묘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안장된 유일한 한인이 백추 김규면 장군이라고 독립운동을 하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문을 받은 독립운동가이신데, 이분의 외손녀세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너무 한글을 알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3년 동안 한글을 가르쳐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모스크바 중앙 쪽으로 가신 거예요. 강제 이주 전에 가셨고, 아버지는 사범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연해주에서 원동이라고 이분들은 부르거든요. 원동에서, 우린 극동 그러는데, 원동에서 사범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고, 어머니는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도착해서 세어보니까 17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17만 명을 열차로 옮기려면, 17만 명이 저항을 하면 경찰 병력이 몇 명이 필요할까요? 근데 200만 명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그 경찰력이, 공권력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민족 지도자들을 먼저 다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셔서 총살을 당하셨고 4살 때, 어머니는 바로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수용소로 끌려가셔서 4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살 때 외삼촌하고 같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셨다가 이제 우리처럼 16세인가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때 특별정착민이어서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너는 할아버지가 모스크바에 있으니 할아버지한테 가라. 그래서 뭐 기차표 값도 없으니까 그 침대칸에 이제 어른들이 있으니까 발치에 얘를 좀 데리고 가라 해서 그렇게 외삼촌이 열차를 태워서 모스크바로 와서 할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졸업하신 이제 엘리트가 되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 사족인데 82세에 컴퓨터를 배우셨어요. 82세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셔가지고 85세에 할아버지에 대한 책을 2권을 편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라고 저를 주시긴 했는데 번역해야 되는데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할머니셨는데, 이런 개인사들이 강제 이주에 많이 있고, 예. 그래서 그 빅토르 안이라는 화가, 우즈베키스탄의 화가가 강제 이주되던 시기에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정거장이 우슈토베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라는 곳이고, 요거는 우스리스크에 가면 고려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고려인 박물관에 있는 화면, 비디오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 여기, 그리고 이제 사료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게 약간 숫자들이 자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뭐, 몇십 명, 이런 차이들이 있긴 한데, 카자흐스탄으로 9만 5천 명이 오고, 우즈벡으로 왔는데, 61개 신설 콜로즈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169개 기존 콜로즈에 분산 배치됐다. 굉장히 드라이하고,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7,205가구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뿌려놨다는 거예요. 신설 콜호즈라는 게 그냥 빈 땅에 뿌려놨고 그들이 콜호즈를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69개 콜호즈에 기존 배치된 사람, 그러니까 기존에 콜호즈가 있고 우즈벡 사람들이 사는데 이렇게 들어간 거는 4,000가구고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뿌려진 사람들이 7,000가구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되게 우아하게 표현해 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주해서 여기 박물관 자료에 보면 이주 다음에 7,000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4,800명이 사망했다는 거죠. 이주 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25년에 한 25만 명이었는데 자연 증가율을 뺀다 하더라도 37년에
도착했는데 17만 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수가, 그리고 초기에도.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보에 가면 한글로, 카자흐어로, 러시아어로 세 개의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이때까지 토구를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 신설코로 준 거죠. 땅 파가지고 위에를 풀로 덮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런데 고려신문 100주년의 행사에 오셨던 분들이 작년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강제 이주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인터뷰들을 했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그래서 소금을 싸오셨어요. 그래서 열차칸에서 많이 죽었는데 우리 가족은 소금을 나눠 먹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라는 것도 직접 들었고, 그러니까 많은 게 갑자기 옮겨졌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활자를 다 들고 온 거예요. 인쇄 활자들을.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종자 씨앗을 굶어 죽어도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종자 씨앗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쇄 활자를 강제 이주 당하면서 들고 오신 거예요. 들고 와서 선봉이라는 신문이 23년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 38년부터는 강제 이주된 지역에서 이름은 레닌 기치로 바꿨지만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신문을 계속 발간을 한 거예요. 계속 발간을 하다가 91년부터는 고려일보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문이 100주년이 된 거예요. 끊이지 않고 이런 신문들을 발간하셨고, 이주 초기에 이제 그 신설 코로즈와 또 기존 코로즈에 들어가서 사는 부분들이고, 근데 카자흐스탄에 가면 수용소 박물관이 있습니다. 스탈린 수용소 박물관인데, 카를락이라는 수용소, 이 카자흐스탄이 수용소로도 많이 활용이 됐는데 땅이 크니까. 근데 이 카를락이라는 수용소는 본부가 300km, 200km거든요. 본부 지역만. 근데 지부가 한 20몇 개가 있었는데 지부까지 다 합치면 프랑스 면적만 한 거죠. 수용소 한 개가. 이제 스탈린 때 수용소 하나가. 이 지부 중에 하나가 그 솔제니친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썼던 그 수용소가 이 까르락의 지부 수용소인 스체플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본부 행정본부를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카를락이라는 수용소, 이게 행정본부였던 데를 박물관으로 만들었는데 이 박물관에 들어가면 첫 번째 방에 이 농업 집단화로 거의 절반 정도의 카자흐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때 굶어 죽은 대기근, 그리고 이 강제 이주된 민족들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 독일인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 한인이 10만 명 정도 왔다라고 그 수용소 박물관에 있는데, 저렇게 대기근이 일어나는 거는 수세기를 유목민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집단 농장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가축들도 이제 다 공동 소유야. 그러니까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집단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국가에다 주느니 그냥 먹어치우자. 그런 것들이 발단이 돼서 대흉년이 30년대 초반에 집단 농장 초기에 대흉년이 일어났고 24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고, 이때 신장 위구르로 굉장히 많이 가서 이제 신장 위구르에 무슬림인 카자흐, 투르크 계열의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중앙아시아에 인구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인구를 채워서 여기에, 근데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전에 20년대에 샘플로 농장 하나를 만들어요. 이 지역에 벼농사가 가능한가? 성공을 못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줄 모르셨겠죠. 그분들은 성공을 시켜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한인들을 데려다 놓으면 벼농사가 가능해지는구나 해서 그런 경제적인 이유들도 있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들도 있어서 강제 이주가 됐고 근데 이제 독립국가가 됐으니까 강제 이주 열차를 재현한 거고요. 아까 까를락 수용소에 강제 이주된 한인 가족들 사진이 이 수용소 박물관에 있는 거고 밀랍 인형으로 한쪽에 있습니다. 우리 카자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정말로 환대했다. 전혀 구박 안 했고 진짜 환대했어.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비슷하게 요거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박물관이고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스탈린 탄압 희생자 추모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서도 이 2차 대전 때 민족들이 되게 강제 이주 많이 됐다. 근데 판넬 하나를 독립으로 극동에서 이주된 고려인들이 이렇게 이주됐어. 다른 민족들은 다 그냥 여러 민족이니까. 근데 고려인 별도로, 그러니까 우즈벡이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 이주가 됐고 그 다음에는 거주 이전 제한 철폐, 특별 정착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유형 민족에서. 그리고는 이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대도시로 유학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스크바 대도시들로 시베리아의 톰스크나 이런 대도시로 진출하는 고려인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계절노동 이걸로 고려인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팀을 짜가지고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에 가서 봄에 가서 그 지역의 집단농장 대표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나머지 가족들은 이제 집에서 자기가 속한 그 콜호즈에서 일을 하고 있고 콜호즈가 집단농장인데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나 아니면 엄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애들 돌보고 봄에 가서 양파, 수박 이런 황금성이 있는 작물들을 재배를 해서 바꿔서 집에 돌아올 때는 자루로 돈을 싸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시기에 굉장히 잘 사는 민족들이 또 됐고 그리고 고려인 콜호즈들이 평균 중앙아시아에 비해서 굉장히 수학력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근면 성실한 민족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고려인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집시들도 있는데 민족들 중에 우리가 여기서 집시처럼 살았다고 생각해봐라. 니네 한국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우호적이겠냐.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출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쟁 때도 전쟁 영웅 메달을 주거든요. 이 메달이 엄청난 명예이고 따르는 것들도 있는데 부산물들도 노동영웅 2번이나 받아서 이중 노동영웅으로 김병화라는 분이 있고 타시켄트 주변에 이 집단농장에 김병화 기념관이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새로운 조국을 찾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산 거죠. 정착민으로서. 그리고 아까 그 탄압 박물관에 보면 이 고려인들에 대한 소개예요.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들을 이 민족은 이런 민족들이 있고 우리와 함께 살아온 민족이다 라는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대도시로 이주해 간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들을 했는데 이분은 이 예카테린부르크 이쪽 지역에서 경찰관으로 평생을 재직하셨는데 처음에 거주 제한이 풀렸을 때 친구하고 둘이 자기는 다른 도시를 가고 싶고 친구는 이 도시에 오고 싶은 거죠. 페름이라는 도시인데 우랄 지역에. 그래서 제비를 뽑았대요. 그래서 친구가 원하는 도시가 돼서 온 거고 이제 이분은
예카테린부르크의 대학의 교수님이셨고 첼리아빈스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화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 4년 전에 누님 오셨는데 강제 이주 경험이 있으신데 여전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새 논문들을 집에 와서 다 읽어주게 하는 거죠. 이게 소련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뭐냐면 누구나 20년을 그 업종에서 일을 하면 연금 생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러시아 말고 소련 시기에. 그럼 연금하고 내가 그 일을 계속할 때 받는 월급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내가 계속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이 그렇게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었는데 내 생계를 위해서 한 일이면 20년만 하고 연금 생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도 수업을 듣는데 90세이신 할아버지가 문화사 강의를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게 적성에 안 맞는, 강의하고 글 쓰는 게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은 그냥 20년 지나면 가시는 거고 학교를 떠나시는 거고 적성에 맞는 분들은 계속 있으신 건데 그러니까 이분도 80세 가까이 됐는데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하고 새로운 저기를 하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 부인이 이 도시에 이제 10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사는데 전부 다 이 집이 정거장인 거예요. 전부 가방을 싸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오면 며칠씩 묵고 가고. 그래서 말하자면 모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그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그 거점이 되느라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형제가 12명이었는데 강제 이주 전에 태어났던 6명이 강제 이주 된 다음에 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초기 사망자들이 그 과정에서 죽지 않아도 특히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국민국가 그 국가가 해체되면서 이제 민족 단체들이 생겨가지고 활동하게 됐고 이분은 빅토르 문이라는 카자흐스탄의 화가인데 정말로 유명하신 화가여서 전시회를 시작하는데 카자흐 언론들이 다 왔어요. 이분이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 정착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엔 2019년 기준으로 50대 부자 중에 고려인들이 5명이나 있는데 지금 아주 오랫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부자는 고려인이에요. 1위는. 그러니까 연해주에 갔더니 온갖 종류의 코리안이 다 있더라는 거죠. 뭐 재미 한인부터 제일 한인부터 뭐 조선족, 북한 사람 뭐 다 믹스되는 지역들이었고, 예.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는 고려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고려인 현지에서는 2007년 12월 외교통상부 자료에서는 53만 명인데 이제 점점 러시아도 많이 줄어들었고 우즈베키스탄은 근데 인구조사를 한 적이 없대요. 그렇지만 좀 줄어들었고 근데 카자흐스탄만 증가하고 있어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그래서 고려인들이 이렇게 연해주 지역에 살고 모스크바로도 가끔 지식인들이 가던 이 일시기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다가 여러 계절 노동사를 짓거나 학업을 하러 갔다가 어쨌건 이제 다 한반도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반도로 다 돌아오고 있는 거고, 네.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네. 생활 문화를 보자면, 보시는 대로 뭔가가 우리스러운데 안쓰러운, 그죠? 꼭 밥을 먹어야 되고 된장국을 먹어야 되고 김치를 먹는데 빵과 소세지가 같이 있는 거죠. 식탁에 이제 이렇게 혼종돼 있으나 음식 문화를 계속 지켜온 거죠. 아주 오랫동안에. 그리고 이분은
그 21년에 그 홍범도 장군과 같이 황운정 선생님이라고 독립운동하신 분인데 문재인 정권 때 가서 유해를 봉안에 와서 대전에 모신 분이 있어요. 황운정 선생님의 손녀분이신데 그분 이 할머니께서 이제 할머니 여러 차례 배웠는데 식탁 가면은 이렇게 식탁을 차려주신 거죠. 김치하고 밥하고 우즈벡식 볶음밥과 이렇게 네 그렇지만 밥과 김치 된장국 이거는 기본이고 이렇게 음식 문화들을 지켜왔고 이 황운정 선생님은 아까 까를락에 지부가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수용소에 한 지부는 알지르라는 지부가 있어요. 조국을 배신한 자들의 아내들의 수용소거든요. 그러니까 총살당한 사람들의 아내들은 남편이 오염됐으면 아내도 오염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서 5년에서 8년형을 살았는데 거기에 2층에 이 알지르라는 수용소 박물관인 거죠. 지금 기념관인데 거기에 한국 정부가 세운 거예요. 고려인 여성들을 추모해서 세운다라고 세운 거고 7명의 고려인들이 여기 수감되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2층에 보면 황운정 선생님 사진이 있어요. 여기 가면 여기 본부가 있는데 이 본부에 수감됐던 사람이 황운정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일운동을 하느라고 일본 감옥에도 있었는데 항일운동 하다가 스탈린 감옥에 있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이 우리 역사와 그래서 그리고 고려인들이 계속 드시는 게 장미뜯게 해서 뭔가 했더니 장 밑에다가 야채들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절임류, 고추나 뭐나 이거는 현지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 먹는데 고려인들만 먹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약간 어색하시죠? 김치는 있고 장미뜯기까지도 알겠고 만두도 알겠는데 뭐 닭고기 구울 수 있죠. 근데 꼭 소세지랑 치즈가 같이 있죠, 식탁에.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저장식품 장미뜯게 이건 고려인들만의 음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음식 문화를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름 자체가 코리안 샐러드예요. 당근채. 현지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려인들만의 음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모스크바에서도 가게들에서 이거 만드는 법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 니네 코리안들은 이 코리안이 구별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단어가. 니네 코리안들은 언제나 모른다 그런다고. 이 비법을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이런 전통 음식을 만드는데 코리안 샐러드인데 약간 남한스럽지는 않은 이런 그런 음식 문화들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불법이 된 그 한국 분들이 코로스 식당에 가시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한국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 보신탕 뭐 이런 쪽을 그래서 회무침 뭐 이런 것들을 드시고 축제 음식으로는 갓슬이라는 유과, 증편 이건 증팽이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잘떡이 뭐 이렇게 부르시는데 다 그래서 아까 문빅토르 선생님 그 화가 개막식에도 축제 음식으로 증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증편 이런 것들과 의복은 한복은 이제 유지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실용성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다 식탁에 앉아야 되는데 상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상에 바닥이 찬 경우들이 있으니까 구들은 또 조선 코리안들만의 저거였고 고려인들 집에만 있는 게 목도사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짝 엉덩이 밑에 다 깔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목도사이라는 것들이 특징이었고 그리고 돌잔치는 정말 열심히들 하십니다. 뭐 물건 짚고 여자아이한테는 꼭 가위를 놓고 그래서 룰들이 전통이 훨씬 보존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결혼식에도 전통도 있고 혼종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결혼식 장면들이고요. 그래서 여러 손님이 오니까 현지인이 오면 현지 음식을 섞어서 여러 개로 준비해서 이제 고려인들이 오면 고려 음식을 내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다가 제가 이분 굉장히 인상적이셔서 굉장히 아름다우시잖아요. 제가 인터뷰하러 갔더니 얼마 전에 5년 동안 같이 산 세 번째 남편을 쫓아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남편이 의사였는데 집에 와서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참다 내가 쫓아냈다. 근데 세 번째 남편이 인상적이지 않았고 22년 동안 같이 산 두 번째 남편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탈북을 하면 40년대 50년대 이제 북한에서 와서 벌목공이나 뭐 일을 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1위로 흘러드는 거예요. 언어도 통하고 뭐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사는데 무국적자로 남편이 22년을 산 거죠. 그래서 22년을 살다가 90년대 초반에 우연히 부산을 왔다가 그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내려오신 친아버지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한국에 가서 살겠다. 그래서 같이 시아버지를 만났는데 야, 니네가 50이 넘어서 한국에 오면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알마티에서 그냥 집 사서 살아라. 그래서 자기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입장은 이해는 가요. 무국적자로 22년을 살았으니까 뭐 불편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한국에 가겠다. 그래서 중국 여자랑 같이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이 이제 그런 이제 결혼식 뭐 이런 장면들이고. 환갑 엄청 중요합니다. 환갑잔치 정말 크게 합니다. 환갑잔치는 정말 크게 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50세 생일에 100명 정도를 불러서 파티를 하거든요. 미국도 50세가 중요하고요. 50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올라가는 50부터 내려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50세 생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야, 우리는 한인이기 때문에 60세 파티를 할 거야 라고 하고 그래서 환갑잔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이 장례 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가장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 생각하면 종교가 구심점이 돼요. 아니면 언어가 구심점이 되거나, 고려인들은 종교도 없습니다. 처음에 뭐 연해주 갔을 때도 니네 여기 뭐 세례받고 뭐 하면은 땅 줄게. 하나도 거절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목을 내놓을 텐데 정교회로 가서 뿌리는 물 몇 개 맞고 이름 좀 고쳐주면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서 이름 바꾸고 다 정교회로 개종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무신론적인 게 강한데 고려인들을 정체성을 묶어주는 게 전통 생활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는 이 음식을 먹어. 우리는 우리식으로 환갑잔치를 해. 우린 돌잔치도 해. 장례는 동티난다는, 장례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전통에서. 그래서 장례 문화를 이분들한테 배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정의례 존칙 때문에 너무 간소화돼서 뭐 학생의례 존칙인가 무슨 영화들을 막 찾아봤는데도 알 수가 없대요. 비교가 잘 안 돼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특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전통을 엄청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 반드시 지붕이나 올라가서 왼쪽으로 3번을 부르면서 혼부르기를 꼭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김 블라지미르 뭐 떠났으니 받아달라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입관 전까지는 칠성널이라고 해서 판으로 된 거에 이제 한 30cm, 그러니까 고인보다 30cm 넓은 널에 눕히고 염을 때는 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와야 되고 뭐 사자밥을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챙기고 명정을 반드시 써야 되고 그리고 산소를 쓸 때는 미리 전날 가서 7개의 가지를 동서남북과 가운데 3개를 놔서 이 지신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계십니다. 단 상주가 이 지식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을 상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장례를 집전해 줄 사람들. 그래서 고려인들이 언어를 상실해도 본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거의 제가 만난 경우는 거의 100%인데 내가 본관이 어딘지를 모르는 분이 없는 게 명정을 쓸 때 어디 유씨인지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홈부르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유씨 중에 뭐 어디 유씨 목록을 쭉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명정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황운정 선생님 따님 돌아가셨을 때 썼던 명정인데 이렇게 뭐 양주 황씨 이렇게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동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길거리를 딱 나서는 순간부터 문화와 혼종이 됩니다. 문화와 혼종이 되는데 우즈벡에 살고 있는데 우즈벡 문화와 혼종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 문화와 혼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정이 먼저 나가고 화환이 있어야 되고, 이런 화환이 있는 건 러시아식인 거죠. 우리식이 아니라 오픈된 저거로 관을 운관하고 장례식을 오픈해서 하고 음악을 틀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처음 이주한 당시에는 봉분을 쓰는 게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점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들한테만 별도의 묘지를 국가에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즈벡이 굉장히 한국과의 관계가, 별도의 묘지를 가지는 거는 정교회거나 이슬람이거나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 건데, 별도의 묘지를 받아서 이 묘지에 정교회는 여기에 성당이 있고 유대교는 회당이 있고 기도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게 기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와를, 그래서 이 묘지 운영권을 두고 또 고려인 단체가 북한 쪽 친북 단체와 친남 단체가 있는데 갈등이 있고, 친북 단체가 이겼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친북 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보면 본인들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한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세우잖아요. 러시아식이라는 것도 인식을 잘 못하십니다. 여기 가족묘입니다. 가족묘에 한복을 곱게 입으신 분과,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고려식인 거죠. 다른 이민족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한국스럽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뭔가가 좀 이상한. 네, 여기 그리고 부하라에도 무슬림 묘지는 이런 식으로, 무슬림은 관을 쓰지 않습니다. 천으로만. 정교회 묘지이고요. 정교회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원형이라고 하는데 그 발받침까지 해서 정교회 묘지이고, 유대인들, 부하라 유대인들은 그 바벨로니아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이 지역에 정착한 고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훨씬 유대식 전통을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자기네 묘지에 러시아 쪽에서 2차 대전 때 온 그 아슈케나지 동유럽 유대인들이 이 묘지에 못 들어갑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어도 니네는 좀 이미 혼종된 유대인이라고 안 받아줍니다. 이런 유대인 묘지들이 있고, 그런데 고려인 묘지도 별도로 있는데, 요 묘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두 분 다 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김씨 부부의 합장묘입니다. 김씨 부부의 합장묘인데, 이 묘의 부인은 정교회 신자인 러시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묘지석을 머리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난 고려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신론자예요. 십자가 없어요. 발치에다가 묘지석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한국식인 거죠. 고려식. 그래서 이 부부 합장 묘임에도 민족 정체성을 마구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끄즈로르다에 이렇게 한국 정부에서 동상을 세웠었는데, 그 유해 봉환이 되면서 광주 고려인 마을에 가면 동일한 동상이 마을
어린이 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이건 비슈케크의 그 키르기즈스탄의 비슈케크의 묘지인데 뭔가 저는 이게 좀 눈물겨웠습니다. 여기다가 순천 김씨라고 꼭 쓰고 싶으신 거죠. 네. 그리고 러시아어에 동그라미가 없거든요. 이응이. 그러니까 강씨인 것 같습니다. 강금준 씨이신 것 같은데 간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꼭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김씨인데 우리스럽지 않은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도 나 조씨야. 조는 여러 개로 막 쓰이는 거죠. 조, 이렇게. 그러나 한이님을 한글을 꼭 넣고 싶은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네. 그리고 다른 민족 누구도 하지 않지만 소유물을 태우는 거라든가 그래서 한식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식날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식날 고려인들이 음식을 갖고 가면 그 집시들이 쫙 따라간대요. 거기에 이제 음복해 놓은 음식들 먹으려고 그럴 정도로 이제 유명해져 있고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1년 7월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30만 명의 고려인이 그러니까 일본은 정부기관이나 은행 중심으로 그냥 개발 정책을 하지만 한국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한국학 굉장히 다양한 외교적인 것들을 맺고 있다는 거죠. 중앙아시아와. 이게 고려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제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얘기하면 좀 하버드 대학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